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날 치렀던 간호직 8급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보죠. 일단은 이번 시험은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요 질문만 놓치지 않고 잘 봤다면은 무난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보죠. 1번 문제는 늘 나오는 어휘력이죠. 즉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겁니다. 자, 인내심을 기른다 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다. 즉 앞에 목적어와 그리고 그 서술어, 이 기르다라는 그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지, 인내심을 기른다라고 했고, 이때 기르다와 의미가 같은 것을 물었어요. 1번은 아이를 기른다. 이때는 목적어가 아이고, 아이를 양육한다 이 말이죠. 2번에 화초를 기른다. 그럼 화초가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른다는 뜻이고, 또 반면에 3번에 병을 기르면 이 말은 병을 키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런데 4번에 체력을 기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르다처럼 체력을 기른다, 어떤 것을 단단하게 발전시킨다는 얘기니까 가장 유사한 건 4번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 반면에 2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밑줄 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즉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룡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서로 대비되고 있는 두 가지 사물을 들었죠. 말똥구리의 말똥과 그리고 용의 여의주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똥구리는 뭘 대표하는 거다? 다소 하찮아 보이는 것. 그리고 용의 여의주는 우리가 흔히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말똥구리의 말똥도 즉 귀해 보이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룡은 여의주가 있다고 하여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말똥을 보고 비웃지도 않는다. 즉 그 역으로 용이 또한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웃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즉 사물에 있어 귀하고 천함에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1번 사물에 빗대어 진리를 설파한다. 분명히 이 글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든 게 아니고 말똥구리와 용이라는 사물을 빗대어서 얘기했으니까 맞고, 그런데 2번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어야 한다. 요게 틀렸죠? 오히려 우열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죠. 또한 곤충과 신화적 동물, 곤충은 말똥구리를 의미하고요, 신화적 동물은 용을 의미하고, 이들을 비교해서 주장하는 바를 드러냈고, 그리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4번이죠.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속담을 집어넣는 건데, 자, 이번 시험에 속담이든 또는 한자성어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있죠. 뭐예요? 국어는 반드시 그 지문 안에 뭐가 있다? 실마리가 있다. 지문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반드시 있다. 이것만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안에 어떤 속담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자성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반드시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가라고 하는 속담은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실마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가의 앞을 보면 나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밑줄 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도 말을 함부로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밑줄 쳐요.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도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불쾌한 말을 드러냈는데 상대방에서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고 또한 내가 고운 말을 썼는데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할 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럼 2번은 뭐예요?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는다. 이 말은 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얘기고 3번은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고 4번은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이 말은 해야 할 말을 해라. 즉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번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설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이런 본문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읽고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느냐 이 점이 관건이고 여기서는 가의 바로 앞에 문장 2줄 정도가 결국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즉 어떤 핵심적인 어휘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러면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문 안에 반드시 실마리가 있다는 것. 자, 본문을 보면요. 호질은 11개에 수록된 박지원의 대표적인 한문 소설로 가수법으로 여기서 실마리는 수법을 말하는 거야. 이 소설의 수법.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 표현한 기법, 이 수법을 질문하고 있고 즉 가의 수법으로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특히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고 있다. 그러면 호질의 내용이 호랑이가 사대부를 꾸짖는 그와 같은 내용임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답을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수법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즉 간접적으로 인간 세계에 교훈을 주니까 우화적이다 하고 내용을 알게 되면 쉽게 답을 찾습니다만 호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풀 수 있게끔 그 뒤에 힌트를 줬죠. 즉 호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범이 자신의 몸에 붙어 사는 창귀들과 함께 먹잇감을 의논하는 부분이다. 자, 동물을 의인화했어요. 이런 수법에 어울리는 말은 즉 우화적이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지금도 본문에 서너 줄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놓치면 안 돼. 절대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대부분은 서너 줄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면 돼요. 자, 의고적이다라는 얘기는 예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글이 매우 예스럽다. 그리고 고답적이라는 얘기는 글이 매우 즉 현학적이라는 얘기죠. 고답적이다라는 얘기는 글이 매우 현학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글이 지식이 풍부한 글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4번은 사실적이다라고 했고 자, 이 글에서 호질에 사용된 수법은 즉 우화적이다. 정답은 3번. 자, 5번은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주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 글은 그리고 특히 최인훈의 광장이 소설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즉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의 선택지의 내용이 윗글에서 확인되는가를 보면 되죠. 먼저 1번 이명준은 선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명준이라는 등장인물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선실 안에 있다는 얘기지. 선실 창문을 통해 바다를 본다는 얘기는
선실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윗글의 본문에 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석방포로 이명주는 오른편의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 밑줄 치고 지금 이명주는 선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선실 밖을 나와서 배 뒤쪽 난간에 가 있는 거잖아. 거기 기대어 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실 안에서 선실의 창문으로 바다를 본다는 것은 틀린 말이지. 또한 2번 이명주는 배 안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윗글의 본문에 보면은 이명준이 지금 석방포로로 즉 타고르호에 즉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타고르호에 있는데 그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명준은 밑에서 5번째 줄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가면 쑥 숨어버린다. 이때 정말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왔듯이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헛개비다. 그러니까 이명준의 심리상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헛개비가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선택지 2번도 틀렸고 그리고 3번은 남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의 배 타고르호라고 했으니까 중립국을 향해 가고 있죠. 물론 최인근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도 이명준이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 타서 즉 남한도 북한도 취하지 않고 중립국을 고집스럽게 택하고 그리고 그 타고로를 타고 가다가 자살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는데요. 굳이 줄거리를 떠올리지 않아도 본문 안에 중립국으로 가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3번도 틀렸죠. 그리고 4번 이명준은 헛개비가 보일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보죠. 자, 6번 문제에서는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자, 문제의 질문, 즉 조건을 잘 봐야 돼. A의 대화 방식으로 보기에 따라 응답했을 때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먼저 A의 대화 방식을 찾아야죠.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바르다. 이를테면 A는 밑줄 쳐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지만 B는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A의 대화는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B의 대화는 정보성에 초점을 둔다. 자, 이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의 방식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A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대화는 공감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B의 정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다라고 써 있죠? 자, 그렇다면 밑에 보기에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A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새로 칠한 페인트 때문에 냄새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 괴로웠다는 것을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겠고 B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나오겠죠. 1번,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써야 했는데 이는 해결 방식을 얘기했어. 2번, 할 수 없지.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역시 이때도 해결에 초점을 두는 B의 대화 방식이고, 3번, 문 활짝 열어놓고 며칠간 친구 집에서 지내다 와. 이것도 역시 해결 방식에 초점을 두죠. 그러나 4번, 냄새가 심해서 힘들었겠다. 지금은 어때? 즉 공감하는 말하기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7번 문제. 자, 이번에는 한자 성어를 넣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 지문 안에 실마리가 있다. 이건 우리 국어시험에 법칙이야, 법칙. 알겠습니까? 자, 물론 한자 성어, 주요한 한자 성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지. 파죽지세가 무슨 뜻이고 부안의 동이 무슨 뜻이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윗글에 어떤 게 적절한지는 본문 안에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칸 앞뒤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의 실마리는 바로 뒤에 있죠. 밑줄 쳐요.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즉 주견, 주관이죠. 소신, 주관,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화내동. 정답은 2번이죠. 자, 파죽지세는 거침없이 적진을 뚫고 가는 것이고, 파죽지세는 거침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적진을 뚫고 가는 것이고,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따지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태도, 과학적 태도죠. 반면에 순망치하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말이니까 매우 상보적인 관계, 서로 매우 상보적인 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 8번 복수표준어. 쌤이 시험 보기 전에 무슨 얘기했나요? 이번에 표준어 문제는 최근에 추가된 것들, 그러니까 추가된 것들이 중심으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추가되고서 3, 4년 지난 뒤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것들이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대부분 2017년 전후거든. 그러니까 지금 딱 한 4, 5년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의 얘들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다. 즉 추가된 표준어들이죠. 즉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 노란에, 노랗네 둘 다 맞고요. 우리 노랗다처럼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본래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이 탈락하는데요. 이렇게 네라는 어미가 올 때에는 그대로 히읗 받침을 두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둘 다 맞다는 얘기죠. 또 4번에 주책 없다라는 말이 표준어인데 이를 사람들이 주책이다, 주책이다라고 하니까 주책이다라는 말을 추가했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말인데요. 2번은 우리가 어미, 려, 야를 읽으려야 하고 어미, 려, 야를 써야 할 자리에 읽을래야 하고 리을래야를 쓰는 건 비표준어죠. 따라서 이때 표준어는 앞에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냐면 뭐뭐 하기에를 써야 할 자리에 뭐뭐 하길래를 허용했거든요. 응? 즉 이걸 허용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도 허용했다고 착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허용된 건 뭐뭐 하기에 라는 표현을 뭐뭐 하길래
즉 사랑이 뭐기에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뭐뭐 하기에를 뭐뭐 하길래로 허용한 거지. 즉 뭐뭐려야를 뭐뭐 리을래야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읽으려야만 맞고 읽을래야는 틀렸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 자, 9번은 한자어 문제인데 다행히도 옳지 않은 걸 물었죠. 그리고 우리 시험이 간호직 시험이다 보니까 모자니, 간호니, 내과니, 입원이니 모두 이 의료행위와 관계된 그런 장소나 행위와 관계된 걸 물었어요. 자, 3번에 내과 하게 되면요. 이건 어찌 내자고, 이 어찌 내자가 올 리가 없죠. 내과의 뜻이 뭐예요? 외과, 내과의 차이는 몸안을 다루는 과목이 내과고, 즉 겉으로 드러나는 걸 다루는 게 외과니까 내과는 안 내자를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과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언제 많이 말했어요? 분명히 된 소리가 나는 사윗소리지만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글로 쓸 때에는 시옷 받침을 쓸 수 없다. 그 예로서 많이 들었던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내과. 자, 10번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했어요. 1번, 내가 가고 싶은 곳 밑줄 치고 이렇게 주어에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서술어가 뭐다? 명사문이 서술어로 온다. 그래서 주어가 사물일 때에는 명사문이 서술어에 온다. 그러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러면 마지막이 뭐뭐이다 라고 끝나야죠. 내 친구가 방문한 곳이다 이래야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친구가 방문했던 곳이다 하고 명사문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3번에요. 마찬가지.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자, 이렇게 A와 B, 즉 두 단어 이상을 접속하고 뒤에 서술어가 한 번만 등장하면 우리가 어디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병렬 구조의 호응. 그래서 이 A와 서술어가 호응해야 되고 B와 서술어가 호응해야죠. 자, 여기서는 현장감을 높인다는 건 호응이 되지만 현장감을 높이다라는 말은 호응을 하지만 시어의 사용을 높인다는 건 호응이 안 되죠. 어떻게 사용을 높여요?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이는 병렬관계 오류라고 해요. 그러면 올바로 고친다면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바꿔야죠. 따라서 지금 목적어가 두 개야.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 현장감, 목적어가 두 개인데 뒤에 것만 호응을 하고 앞에 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시어의 사용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바꾸면 되죠. 3번,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이어진 문장인데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여기까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이때 주어가 사고 운전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가중 처벌을 받는 게 누구예요? 사고 운전자죠. 그러니까 동일한 주어니까 앞에 한 번만 써도 문제가 없죠. 올바른 문장은 3번이죠.
반면에 4번 그 일이 설령 실패했지만 자 우리 설령이라는 부사는 양보절을 이끌어요. 설령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양보절을 이끌기 때문에 즉 그 서술어가 뭐뭐 했지만은 호응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일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라고 바꿔야죠. 그 일이 설령 실패했더라도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므로 절대 실명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말에서 어떤 부사어와 그 호응하는 서술어는 마치 수거처럼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예를 들어 그 뒤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부정문이니까 절대, 결코 이런 부사어가 등장해야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처럼 긍정문에 올 부사어도 있고, 결코, 절대 이렇게 부정문에 오는 부사어도 있고, 이처럼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자, 10번에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11번.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부정적 질문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죠. 1번.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 먼저 첫 단락에서는 훈민정음이라는 옛 문헌을 시각 자료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해볼까요? 라고 하고, 즉 중간에 보면 자,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라고 표현함으로써 즉 청각 자료를 또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단락에서는 시각 자료를 썼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청각 자료를 활용한 경우예요. 그러므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해서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자, 지금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이 첫 단락의 내용은 훈민정음이 정확히 언제 완성되고 정확히 언제 반포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이 사실은 모호하다. 정확히 언제 반포됐는지 모호하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한글날이 서로 다르다.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경험을 나누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정보의 출처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청중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관심을 유도했죠. 즉 윗글의 말하기 방식, 강연에 대한 말하기 방식으로 자꾸 청중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또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죠. 다음 12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마침 지지난주에도 한번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 했죠?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 상식적인 얘기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시사적인 용어가 한 번씩 등장한다고요. 요새 TV만 틀면 여야가 서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확증 편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확증 편향이란 무엇인지를 이 글은 설명하고 있죠. 결국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의 정보만을 편향되게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뉴스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야가 첨예한 검수완박의 그 법의 처리에 있어서
내가 찬성이다 그러면 검수완박이 필요한 그런 뉴스에만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검수완박의 그 법안에 대해 반대다 그러면 또 반대하는 뉴스만 내가 더 들어서 나의 생각을 공고히 하는 태도, 이걸 확증 편향의 태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볼펜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뉴스가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뉴스만을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확증 편향의 사고라고 합니다. 1번, 확증 편향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 윗글에 보면은 확증 편향이란 두 번째 줄,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이미 사전에 뉴스를 듣기 전에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확증 편향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1번이 틀렸네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1번. 또 확증 편향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인지활동을 방해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그리고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검색하고 또 봤던 유튜브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특히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합니다. 자,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하고,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증 편향이라는 요즘 시사적인 그런 심리적 용어를 출제했습니다. 자, 13번. 단어의 품사가 다른 거. 우리 많이 연습한 단어죠? 즉, 다른이라는 관형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다르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이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있다. 그렇죠? 우리 문법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공부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이건 틀려서는 안 되죠. 자,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술성이 있는지 보라고 그랬죠? 즉, 이때 다른이라는 관형사면 뒤에 오는 명사를 단지 꾸미고, 이 다르다가 형용사라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되 앞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즉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 무엇이 다르다라고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 이때 다른과 호응하는 말이 앞에 없죠? 따라서 1번의 다른은 관형사죠. 2번, 편식하지 말고 다른 음식도 먹어라. 이때 다른도 앞에 호응한 말이 없으므로 역시 관형사죠. 또 3번에 그는 자기 일 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때 다른도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으니까 관형사죠. 그런데 4번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랬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자, 이때 다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고 서술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술성이 있을 때의 다르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이다.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형의가 온 활용형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4번에 다루는 품사가 형용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호응하는 말이 있어서 무엇이 다르다라고 호응이 되면 그건 형용사고,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이 그냥 다른 하고 뒤에 명사만 꾸미면 그건 관용사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백석의 고향은 여러 차례 출제된 거고요. 설령 처음 보는 그런 놀라운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의원은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오히려 윗글에 보면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고 그리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라고 했고 마지막에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다라고 했죠. 그리고 처음에 세 번째 줄에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하고 광공의 수염을 드리고, 그러니까 외모도 뭐야? 푸근해요. 외모도 푸근하고 그리고 그 성격도 매우 친절하게 맥을 짚어주고 있으므로 틀렸고요. 3인칭 화자 틀렸죠? 이 시에서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북간에 혼자 있는 처지고, 그러므로 3인칭 화자가 아니라 1인칭 화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시적 화자는 객지에서 쓸쓸하게 지낸다. 정답이죠? 왜?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 언제야? 아플 때거든. 근데 지금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혼자 알아 누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혼자 앓고 있는 모습이니까 즉 쓸쓸하게 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정답은 3번. 반면에 의원은 시적 화자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요, 화자의 아버지와 알고 지낸 사이죠. 왜냐하면 고향이 평안도 정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라고 한다면서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의원은 빙긋이 웃으면서 막역지간이다. 자, 막역지간이 뭐야? 절친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의원은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거지. 따라서 나와 알고 지낸 게 아니라요,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15번. 이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으로, 역시 부정적 질문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최근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3차 흡연이란 담배 연기를 직접 맞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정의가 나왔죠? 1번 나왔고요.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흡연 효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2차 흡연과 같지만 흡연자에게 근접해 있어 담배 연기를 함께 맡는 2차 흡연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죠? 비교, 대조. 즉 3차 흡연이 2차 흡연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했으니까 비교, 대조를 했어요.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라고 해서 3차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나열했죠. 그러므로 열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3차 흡연에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즉 인과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과도한 콜라겐이 생성되고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또 이런 증상이 간경병과 간암, 폐기종, 천식 등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인과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증상의 사례를 나열했으니까 열거의 방법을 썼죠. 그러나 이 3차 흡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써있지 않죠?
정답은 4번. 다음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이 글은 뭘 말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단락은 사실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 줄에, 첫 단락 마지막 줄에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곧잘 설명하곤 한다. 그럴 때면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고 따라서 내 얘기는 애누리에서 들어야 한다는 걸 나 스스로 정확히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으니까 결국 이 글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1번 목격자나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자,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데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죠. 2번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뭐라고 써놨어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의 주제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며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설명을 그대로 실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3번이요. 다음 17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했어요. 사건의 개요를 보면 신여첩은 김순창이 동생인 김순남을 구타하자 분노하여 김순창을 때리고 발로 차서 이튿날 죽게 했다는 사건의 개요예요. 여기에 대해 왕의 교지는 신여첩을 방면하라고 했죠. 왕의 마지막 결론은 신여첩을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즉 신여첩은 동기간에 싸우는 건 인륜과 강상의 반이다 라고 하고 싸우던 형제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책망하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도리어 성을 내고 내가 발길질을 하니 나도 하겠다라고 했다. 즉 신여척은 김순창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가 동생을 때리는 인륜에 반한 행동을 하니까 화를 냈던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말리면서 행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왕은 생각한 거예요. 1번 판결에는 이유나 상황이 참작되었다. 그렇죠? 단지 신여척이 김순창을 죽였다는 것 행위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뒤의 정황을 왕은 보고 있죠. 2번 신여척의 행동은 의롭다고 평가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면했죠. 풀어줬다 이 말이야. 무죄다 이거지. 3번 형제간의 다툼은 크게 지탄받는 일이다. 맞죠? 그런데 신여척이 김순창을 죽인 건 원한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니까 형제간의 다툼을 보면서 형제간에 싸우는 건 우리 인륜에 반하는 거다. 왜냐면 형제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삼관오륜에도 나오는데 얘네 인륜에 반하는 거다라고 해서 즉 화를 냈던 거지 결코 원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자, 17번의 정답은 4번. 일치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일치 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결국 뭐야? 모두 지문 안에 실마리가 있죠. 써있는 그대로. 지문에 제시된 그대로 이를 파악하면 돼요. 18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먼저 첫 단락을 보면 레코드판을 LP판이죠?
레코드를 화제로 삼았어요. 레코드가 등장하고 대량 백제에 용이한 원반형 레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음악의 소비 양상은 매우 빠르게 변했다. 당시의 레코드는 매우 비싸긴 했지만 음악을 반복해 들을 수 있었고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널리 애용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레코드가 유행하면서 일어난 문화적 현상에 대해 쓰고 있죠. 그러면서 첫 단락 맨 끝에 보면 오페라 가수인 카루소가 결국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레코드판이 즉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즉 보급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레코드가 인기를 끌면서 극장 중심의 흥행 산업도 결국 대중성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레코드가 팔려서 극장의 흥행이 감소되기는커녕 레코드 산업과 동반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레코드의 대중화로 음악인들의 영향력도 확대됐다라는 거죠. 2번은 왜 틀렸냐면요. 오페라 극장에서 관객에게 레코드 음악을 들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레코드를 통해서 오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극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걸 방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에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현장에서의 공연도 듣고 싶군 하면서 오페라 극장이 활성화된 거지 오페라에서 레코드 음악을 틀어준 건 아니죠. 3번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다양한 언어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노래한 LP판이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던 거죠. 4번 새로 등장한 레코드 가격이 매우 비싸서 레코드 음악을 듣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밑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레코드판이 대중화되기에 용이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8번의 정답은 따라서 1번이죠. 1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번에도 역시 사실적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적 질문이에요. 자, 이 글은 뭘 다루고 있어요? 디지털 능력 역시 뭐에 좌우된다? 문해력이 있어야 한다. 즉 디지털 능력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문해력이 감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독해 실력, 즉 이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직접 읽는 능력이 커질수록 디지털에서의 이해력도 커진다. 이 얘기죠. 1번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 틀렸죠?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윗글의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다. 읽기 능력, 즉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문장 바로 앞에 보면 즉 책 읽기에서 동원되는 천천히 읽기, 면밀하게 읽기, 전체적으로 읽기와 같은 독해 기술이 인터넷 정보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클수록 디지털 사용 능력도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1번은 윗글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관계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0번은요. 자,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은 여러 차례 출제됐는데 이 글은 파수꾼이라는 희곡에 대한 문학적인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이 장면을 이해했는지를 봤죠. 자, 봅시다. 촌장이 등장해서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이해가 누구냐? 저기 빈 곳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식량 운반인인 이 애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파수꾼 다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내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가 괜찮겠니? 예.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촌장은 그만 올라가게 하라 했더니 파수꾼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몰려온다라고 했고, 그리고 파수꾼 가도 외치고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두드린다라고 했어요. 1번 나는 양철북은 두드린 인물이다. 맞죠? 거기 마지막 지문에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나가 양철북을 두드린 사람이죠. 다는 이리떼가 몰려온다고 외친 인물이다. 그렇지. 이 애가 곧 파수꾼 다였죠. 촌장은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는 걸 말렸어요? 막루 위에 올라가는 걸 말렸습니까? 응? 윗글에 보면 촌장이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즉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즉 말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만 올라가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식량 운반인은 이전에 다를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식량 운반인이 곧 파수꾼 다예요. 이해돼요? 즉 식량 운반인에게 아니지. 식량 운반인에게 파수꾼 다를 확인시켰죠. 그런데 촌장은 마루 위에 올라가는 걸 말린 게 아니라 마루 위로 그만 올라가게 하라. 즉 나로 하여금 그만 말하고 이제 올라가게 하라. 이런 의미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죠. 따라서 자, 이번 문제는 문법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 한자 성어도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최소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90점은 넘어야지. 90점, 95점은 돼야 그래도 무난하게 치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정도는 100점 맞아야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에 가까운 그런 유형의 문제를 냈고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시 하나, 소설 하나, 희곡 하나 나왔지만 셋 다 특별히 문학적인 그런 독해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게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즉 주어진 지문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로 한가름이 되고, 또한 여기 한자 성어를 묻거나 속담을 묻거나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묻는 이런 문제 역시 그동안의 기출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국어시험에 출제됐던 9급, 7급을 망라하고 또 계열에 망라하고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얼마나 우리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문제 한 문제 성실하게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이론인 거지 뭔가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이거 우리는 소위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중심으로 국어학습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